원치 않는 기질에 대처하는 법. 우리 모두는 타고난 성향의 노예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보나 꾸준히 읽은 심리학 책에서 보나요. 배경옥의 산문에서 본 구절이 생각나네요. 낙천적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환자가 된다면 낙천적인 환자가 되는 것. 이런 맥락이었는데 참 명쾌하지요. 나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많은 것이 편안해집니다. 한 시절 살아본 중년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도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어찌할 수 있겠어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할 듯 싶고요. 오늘은 나 자신의 원치 않는 성향에 대해 탁월하게 대처하는 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기질과 성향이 정상과 병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갈 때도 있지요. 제 경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음식 중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드는데요. 그 밖에도 작가가 강박 한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도 들어보았는데 인간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 뒤에는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쏠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기질 이야기를 하면서 정도가 심해지면 병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주 인상 깊었던 대처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원치 않는 기질에 대처하는 법. 그 첫 번째는 2014년 노희경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본 것입니다. 노희경이 작심하고 마음의 병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듯 공들인 티가 나고 조인성의 30대 모습이 너무 댄디해서 눈이 즐거웠던 드라마지요. 마음의 병에 대해 온갖 사례가 나왔는데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었어요. 극중에서 조인성이 성장기의 트라우마로 해서 가상의 인물을 보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작가지망생 도경수에게 상담력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나 도경수는 조인성에게만 보이는 인물이었지요. 극중에는 조인성의 연인 역인 공효진과 사려 깊은 하우스메이트 송동일이 정신과 의사인지라 조심스럽게 그 허상을 전달하는데요. 포인트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라 였습니다. 도경수가 네 눈에 보이기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되었냐? 7년쯤 되었다. 그럼 그동안 도경수가 성장을 했느냐 하면 아닌 거지요. 도경수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을 인지하며 조인성은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증상은 아니고 숫자 강박 비슷한 게 있어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옮겼을 때 틀릴 것만 같아서 몇 번이나 하염없이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잘못 쓰는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는 나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원칙을 세움으로써 해결한 적이 있지요. 너는 실수한 적이 없어. 이건 그냥 아무 근거도 의미도 없는 습관일 뿐이야. 그러니 딱 2번만 집중해서 확인하고 끝내자고요. 저는 분명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본 합리적 의심을 응용해서 해결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요. 2번째 방법은 에마 미첼이 야생의 위로에서 우울증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우울증이 어떤 증세를 보이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수시로 감정 기복을 겪는 저로서는 우울증에 빠졌을 때의 제 상태를 몇 배나 강화시킨 상태의 어안이 벙벙했고 누군가 그런 증세를 수시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요. 책에서 일부분 옮겨봅니다. 우울증이 탐욕스러운 잿빛 민 달팽이처럼 마음을 ഘ갉아먹을 때면 온몸의 반사신경과 감각이 잠들어 버리는 것 같다. 뇌의 쾌락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침울함은 더욱 깊어진다. 바삭한 감자칩의 맛과 살살 녹는 초콜릿 케이크가 주는 미각이 그립다.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은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다.
이런 결핍 상태에서는 나의 병증이 한층 교활하고 용의주도하게 느껴진다. 우울증은 식인종처럼 나를 뜯어먹으며 내게서 쾌감을 앗아가고 더욱 악랄하게 강력하게 뇌를 움켜쥐고 통제한다. 나는 우울증에 가파르고 매끄러운 벽을 따라 깊디 깊은 운물로 곤두박질 친다. 자엽 꽃자두가 만발하고 가시 자두꽃이 피어나지만 나는 봄의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3월에는 몸 씻기, 아침 먹기, 이 닦기의 목표가 된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어떤 날은 그런 일조차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야생의 위로에서. 에마 미첼은 놀랍게도 25년이나 우울증에 시달려 온 환자였다는데요. 증상이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은 증세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럴 수 있는 데는 전적으로 글쓰기의 힘이 컸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남의 일처럼 명징하게 객관화시킬 때 우울증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 않았을지요. 병세와 나 사이에 한 채의 틈도 없을 때 병세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지 조금의 틈이라도 낼 수 있다면 증세를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마 미첼은 동식물과 광물, 지질학을 연구하는 박물학자이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창작자였지요. 산책 중에 주운 잎과 열매, 조개껍데기와 조약돌을 가지런히 늘어놓은 것을 보니 내가 평소에 하는 짓과 똑같아서 벙실벙실 웃음이 났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선 야생화, 덤불 속에 가득 들어간 찌르레기 때, 낙엽 속에 가득 피어난 스노우드롭, 저자가 찍은 사진들도 모조리 내 스타일이라 몇 번을 봐도 사랑스럽고요. 물론 작가는 나보다 전문적이라 동식물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고 나보다 더 적극적이라 봄을 느끼기 위해 영국 북부로 봄을 뒤쫓아가는 시기 달랐지만요. 작가는 자연과 그림, 글쓰기처럼 붙잡고 갈 수 있는 동아줄이 많았습니다. 증세가 경미해지는 틈을 타서 자연이라는 극강의 치유제를 많이 흡입하고 쟁여놓음으로써 꼼짝도 할 수 없는 시간대를 버텼을 것입니다. 자신이 향유했던 즐거움에 대해 사진 찍고 글로 써놓은 증거품들이 다시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을 거고요. 저는 작가가 보여주는 강인한 자기 치유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연과 그림, 글쓰기의 황홀한 조합에서 나온 것에도 감복했고요. 우리들 대부분이 작가처럼 집요한 증상은 아닐지라도 저마다 한두 가지 버릇과 문제는 갖고 있으니까요. 나이 들어가며 없던 증세도 점점 더 생길 거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기사처럼 말이지요. 오늘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며 그 즉시, 즉 오늘과 내일 당신의 인지 기능은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네요. 이처럼 우리는 타고난 기질과 일시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있지요. 그럴 때 저자의 방법을 단단히 기억하고 응용할 수 있다면 어지간한 국면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정상적인 인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객관화와 합리적인 사고가 허물어질 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때는 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고요. 자의식과 자존감이 강하고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것은 정상적인 인지뿐인 거고 그걸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독서와 글쓰기라는 건 의심치 않겠지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글쓰기 강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대에게 오늘 한 편의 글쓰기를 권합니다.